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 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 계속 순순히 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이 2년 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한 공로였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주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송치 이후에 지난주에 2번 수사를 했고 오늘 오후에 세 번째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번 조사에서 굉장히 순순히 검찰 신문에 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 나중에 형량을 좀 적게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사실 이제 수사 공보 준칙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변해서 사실 저희 안에 있는 사건의 어떤 내용을 깊이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조주빈한테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냥 진술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포렌식 증거를 앞에 분명히 갖다 내고 이 증거에 나온 내용이 뭐냐라고 진술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냥 넌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검찰에서. 그러면 어떤 포렌식의 증거가 정확히 나와 있을 때 그 증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술을 했을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조주빈의 지금 입장을 보면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그 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일 처음에 포토라인에 썼을 때에도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즉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지금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를 했고 지금 나와 있는 조주빈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지금 해가 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범죄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죄 수사, 사실 별건 수사와 여죄 수사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뒤에 있는 여죄 수사를 분명히 더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에서 도박과 관련된 범죄가 없었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사행성 범죄, 어떤 도박 범죄까지 같이 여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조주빈은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검찰 조사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선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접견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종의 좀 방어권을 이제는 좀 행사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많은 죄명과 방대한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 혼자 재판받는 건 사실상 어렵고 어차피 이게 필요적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소 후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이 조사에 입회를 해야지만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라든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형사 재판에 변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변호사가 선임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인 입회하에 변호인 조력권을 받고 이제 조사를 받아야지 향후 혹시 내가 이제 변호사도 없이 잘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내가 원래는 자백한 것도 아니고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변론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계 그 법조계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3차 조사가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선임되면 3차 조사 입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3차 조사도 혼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흉악범이라도 본인 조력권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막상 변호가 이런 흉악범을 다루고 선임을 받을 때 변호사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일같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기존 사건이 수십 건, 100건까지 있는 변호사님들이 다른 사건들은 그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단기간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지장에도 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는 이제 전국민적인 공분과 비난이 대상이 된다는 것. 나는 내가 변호사로서 변론할 수 있지만 보통 법무법인에는 나 이외에도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서 너무 법인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다른 구성원들이 얘기했을 때 좀 부담 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라는 걸 꼭 악마의 변호인처럼 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건이니까 반성하고 참여하고 자백하고 수사 협조적으로 할게끔 잘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선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나중에 누군가는 선임되겠는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지혜에서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조주빈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범죄 수익 규모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대이냐 혹은 2, 3억대이냐 이런 분석들은 아직까지도 좀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는 가능한 겁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현행 법령상 명확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령이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규제법인데요. 그 규제법에 보면 지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11조가 중대 범죄에 들어가 있고 그 옛날에 양진호 사건 때문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도 당연히 그 범죄가 새롭게 범죄 수익 은닉에 관련된 중대 범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 그래서 그 돈을 이미 가압류해서 다른 데 옮길 수 없도록 만드는 절차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과연 조주빈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국가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찾을 수 있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수사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 있는 범죄, 특히 성을 착취해서 그것이 일반인들의 유의와 소비의 대상이 되고 그게 경제의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재의 작금의 상태에서는 형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범죄 수익을 발본세본 끝까지 추적하는 게 더 범죄를 억제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범죄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현금이 발견됐습니다만 실제로 좀 많은 거래는 가상화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걸 환수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2018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음란물을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을 때 1심에서는 이게 과연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라는 어떤 논의가 되어서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인용이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것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중대범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범죄 수익의 대상, 즉 몰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범죄 수익을 몰수해서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주빈의 방금 우리 김나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1억 3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현금 다발이. 근데 사는 곳은 사실은 뭐 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추정컨대 여러 가지 지금 받은 돈 입금을 계산하고 사람 수를 다 계산했을 때 많은 수익을 얻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사는 곳은 또 그렇지 않아 보니까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렸거나 아니면 숨겨놨거나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추정이 본인 가능할까요?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것이고 본인 명의의 차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살았고 뚜벅이로 이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적발됐을 때는 본인 명의의 집이라든가 차량은 모두 다 압수, 몰수, 추징될 수 있다는 걸 예견해서 타인 명의로 보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도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저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막대한 이득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사적 이익은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변론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위장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 수익을 지금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주빈이 사람을 지배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금전적 이득을 주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일을 시켜왔다라는 제보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여성을 감시하는데 범죄 전력이 많은 사람을 뭐 월 1,200만 원을 주고 고용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범죄 수익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데 대가를 주거나 하면서 이익을 분배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본인 명목으로 이제 수익을 가지고 있거나 공범들에게 나눠줄 가능성 이것은 현재로서 이제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주빈의 실체가 뭔지 두 얼굴 이야기를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감사장 받은 부분이에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서 보상금 5차례 걸쳐서 받았고요. 또 감사장 받았고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봤는지 경찰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공로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왜 받으려고 노력한 건지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리 상태를? 사실 제가 조주빈하고 한 번이라도 30분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퍼스널리티를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아니면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범죄, 통상적인 범죄가 아닌 이례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이례적인 범죄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해야지만 이 이례적인 범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을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로부터 받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익, 방금 우리가 말했다시피 1억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지금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마약에서 말하는 던지기 수법 형태로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았지만 그 포상을 받은 그 범죄의 형태로 지금에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굉장히 선한 사람, 나는 이런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고 이러한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 마지막에 언론 보도를 보면 나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앞하고 뒤가 다른 행동을 통해서 자기 범죄를 감춰보자고 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찰이 이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현행법 내에서는 소지하는 것 이외에 시청하는 것은 처벌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법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에서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방조범, 종범이라고 하죠. 시키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종범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시청물을 보내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소위 인터넷은 댓글 같은 걸로 서로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거든요. 어떤 게 올라오면 뭐 좋아요, 뭐 더 보고 싶어요, 또는 뭐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어떤 쌍방향적인 대화도 종범이라는 게 꼭 그 범행을 도와줘야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범행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이 결의를 촉구하고 더 강한 수준으로 범행에 이르게끔 하는 것도 종범의 그 행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돈을 내고 유료방에 가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오면 이걸 또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그 반응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범행을 하게끔 도와주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예. 지금 어떤 법률 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형법이나 법률 체계에서도 충분히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이제 시각이고 나아가서는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텔레그램의 특성상 시청을 위해서 이걸 다운받는 것 자체가 소지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행 수법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폭들이 하는 던지기 수법도 써고 그랬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게 나오자마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걸 검토할 때 저도 조금 이제 관여를 해서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범죄에 대해서 법무부가 간첩죄를 적용하자, 뭐 방화죄를 적용하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형법 114조에 존재를 하고 그 114조는 2013년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도 지금 구성요건 해당성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단체로 간다면 통솔체계, 명령체계가 있어야 되지만 집단으로 가면 아직까지 기소는 안 했지만 유엔에서 운톡에 저희들이 가입함으로써 집단죄가 만들어졌는데요. 집단이란 개념은 통솔과 그다음 명령체가 다소 느슨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다중에 어떤 유형력, 위하력이 있으면 성립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 혹은 집단. 근데 지금 단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의 통솔체계와 지휘체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그 법정형이 그 목적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목적에서 정한 형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이용 반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범단죄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죄가 하나 범죄단체 조직죄로 법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걸 또 별도로 그 범죄가 하나 또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범죄가 저는 여죄가 분명히 더 있을 것이고 그 여죄를 찾아보면 지금보다 더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하는 참혹한 범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밝혀주시고 적어도 지금 밝혀진 범죄,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무기죄고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기죄면 무기가 2개나 성립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에게 적어도 법정형에서 판단될 수 있는 그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책임에 맞는 형량을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조주민이가 했는 어떻게 보면 16명의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인격살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점점 수사망이 좀 좁혀오다 보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처벌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어떤 한 회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사실 이 수사는 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잃은 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사는 계속 진행될 필요성밖에 없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가족에게는 뭐 애도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무참히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서는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부끄러움을 알고 나의 잘못을 알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수를 해서 처벌을 받고 더군다나 수사에 협조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처벌하고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의 조치라든가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대도 음독,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이제 지금 목숨에는 뭐 큰 지장은 없다라고 네. 하지만 지금 혹시라도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아 이것이 큰 죄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감경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감경할 수 있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도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하고 단순히 먼저 자수했다라고 봐주거나 감형을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하고 합의 또는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감형을 검토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자진 신고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텔레그램 탈퇴하게 해주세요.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가고 하는 행동보다는 가장 먼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입니다. 이걸 먼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게 자진 신고를 수사기관에서 유도를 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진 신고, 자수라고 이야기 되겠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건지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아닌데 지금 이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좀 기록을 봤으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 저는 잘 못 들어갑니다. 그게 사실 얼리 어답터가 아니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들어가는 지금의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주류로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용이성과 그다음에 시간적 접근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26만의 회원들 중에 저는 굉장히 많은 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 한 6만, 7만 되는 청소년들을 다 처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부담 갈 수 있는 부분. 저는 분명히 이 친구들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불법을 저질렀다면 적어도 저희가 전략을 2개 만들 수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강화되어 있는 텔레그램, 그다음에 강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수사의 어떤 공범자들을 밝히기 어렵다면 적어도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들이 자수할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행동했는 그 역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느냐의 역할에 따라서 다소간의 그 범죄의 어떤 경중을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그 가담했는 만큼의 형량의 확보는 필요하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수가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진실로 개정의 정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 전략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엠번방 사건 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텔레그램과의 좀 협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해외 서버가 있다는 것만 알지 자주 좀 주기적으로 또 이게 또 옮겨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텔레그램과의 협조를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이제 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텔레그램이 한 3번 정도의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정보 공유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IS에 대한 정보 공유도 안 해줬고 예. 러시아에서 그 무서운 러시아가 좀 정보 공개해달라 그래서 설득도 안 했고 인도에서 똑같은 사건 아동 청소년 착취물에 대해서 정보 이용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텔레그램이라는 회사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례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받아서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데 전례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정당국, 우리 수사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텔레그램에게 요청하고 받아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국토안보부 미국에 이제 잠깐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잠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수록 범죄는 교묘해지고 발달을 하고 그 범죄의 어떤 암호화는 더더욱 강화되고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웹은 지금은 디웹이라 그러거든요. 비밀방이. 그보다 조금 더 강화된 다크웹까지 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 수사 방법이 필요하고 그 아날로그 수사 방법이 그들의 가입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찾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히 불법이지만 잠입수사와 함정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텔레그램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위의 공범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수사와 같이 양수겹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저희 연합뉴스 TV 취재진요, 미국 검색 엔진이죠. 구글에서 이번 N번방 관련 단어들을 한번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인 게시물, 게시자, 댓글이 담긴 아이디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경찰 쪽에 자료를 넘긴 상태인데 N번방 관련 흔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 N번방 흔적일 수도 있고 N번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이트에서 이걸 무분별하게 뭐 다시 재생산하거나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성착취물도 그 연관관계에서 관련된 공범들이 올린 걸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N번방이 아니더라도 저도 가끔 포털이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음란성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거든요. 광고성으로. 네, 미성년자들이나 아이들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자분들 잔이 취재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 N번방도 사실 잔이 취재 결과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을 수 있었는데 이 인터넷에서도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런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연합뉴스가 이렇게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라든가 이 사이트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최우선시해서 삭제하고 음란성물은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그것이 성폭력의 증거로 생각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실시간으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하고 삭제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 N번방에서 있었던 영상물이 성인 사이트에서까지도 이렇게 만약에 이미 퍼진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텔레그램과의 협조가 어렵다면 다른 뭐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제 같이 좀 밝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게 누군가가 올렸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추적도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포털에 대한 공공의 의무를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 왔고 포털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것을 협조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 어떤 영역을 만들려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국회에서는 이런 입법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지금 나와 있으면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정보 매우 중요하고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만 지금에 있는 범죄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그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해서 그들이 내일을 지워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포털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의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좀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와 그다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여론 또 청원들이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고 보다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서 강하게 좀 수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16세 태평양이라는 닉네임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동 영상물 유포해서 지금 지난달에 구속이 됐는데 이거 다 맡은 뭐 판사가 있었나요? 이걸? 근데 뭐 거치해달라고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오덕식 부장 판사님이 이제 여론의 중심에 다시 이제 서게 된 것이 예전에 이제 고 구하라 씨 사건의 그 남자친구로 알려지고 있는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여성이 어떤 피해물을 어떻게 열람하거나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유발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니냐라는 여성 단체들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판사님이 그 재판을 이제 담당받는 그 배정 판사님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양형이 약한 판사님이 또다시 배정되면 이건 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뭐 국민청원 인터넷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 부장 판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양형이 좀 낮았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에 그 배정이 됐다고 해서 또다시 그런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저희가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피해 여성, 특히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형이 이 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성범죄 전담 재판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전담 재판부가 몇 개 없어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 딱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건이 종래에 있던 그냥 포르노그래피 이용물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버리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말 어떤 특정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 판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낸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어떤 영상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전례를 따지지 말고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범죄라면 새로운 형태의 재판을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은 법관의 법감정이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라는 점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현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겁니까, 대법원에?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형태는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실 양형 계속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성전담 판사들한테 그 기준을 한번 물어봤는데 그 기준이 사실 아까 아청법에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럼 5년에서 30년까지 가면 분명히 무기징역도 양형의 그 형량이 나와 있어야 되고 30년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한의 기준에 대한 형량은 전혀 없이 기존에 나와 있던 판례와 기존에 나와 있던 양형 기준에 맞추어서 형량을 정하다 보니까 형량이 어떤 게 1년 6개월도 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조차도 이거는 너무 낮은 양형 아니냐. 그래서 양형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판사 배정하는 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좀 한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판사 배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실 겁니까? 판사 개인이 뭐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성범죄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전담 재판부라고 한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성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예. 장애인의 특성, 여성 아동들의 특성, 성범죄의 특성, 디지털 성범죄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문성이 고양이 되고 세계적인 입법례라든가 세계적인 양형 실무리에도 좀 수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사님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 다른 예를 들면 교통사건 하시다가 조세범죄 하시다가 성범죄로 갑자기 또 배당받는 일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특정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적합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사명감이 깊은 판사님들로 배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이 양형 기준이라든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교도소 부족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교도소의 어떤 그 확충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문아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에서 피해자분들 법률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도움 요청하는 경우가 좀 혹시 들으신 이야기 지금 있습니까? 100명이 넘는 여성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입장문을 냈고요.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여가부에서도 법률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피해자입니다. 나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사이버 범죄의 취약성은 공포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나의 개인정보가 혹여라도 외부적으로 누설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원 보장을 우리가 철저히 한다라는 것. 비밀 유지 의무가 대리인에게, 그러니까 변호인들에게 당연히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이게 누설됐을 때는 모두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분들께서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변호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